네, 제목은 앉아서 종교개혁 속으로고요.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 신입간사 훈련의 일환으로 한 해가 지나서 작년에 유럽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걸 바탕으로 실제 가서 찍은 사진, 대부분 찍은 사진이고, 제가 핸드폰이 바뀌어서 소실된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좀 따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쭉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뭐 깊은 지식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주로 소개해드릴 나라들 국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어디죠, 여기? 네, 독일이고요. 그 다음 어딜까요? 예, 체코입니다. 그 다음 어디죠? 스위스, 마지막으로 네, 프랑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게 종교개혁 연표입니다. 종교개혁 시작부터 쭉 사건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연표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글로 공부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간 것처럼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아주 기분 좋게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멀리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갈 건데요. 여기 네, 1등석, 저의 희망을 담아서 실제로 1등석을 타진 않겠지만 1등석 타셨다 생각하시고, 네, 제목은 앉아서 종교개혁이지만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1등석 타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직항은 12시간에서 14시간, 경유는 19시간에서 21시간. 우리는 1등석 직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동기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가서,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아닙니다. 네, 다들 12시간의 비행을 한 후에 초췌한 얼굴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독일과 그리고 체코, 그리고 스위스, 프랑스 일부, 이 일대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위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보셨나요? 우리 여행이 2주일 여행입니다. 2주 여행 동안 영국까지 다 살펴보기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벨트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중심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오늘 강의는 이 여행 순서보다는 실제로 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공항, 여기서 네, 이렇게 간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제일 첫 번째 종교개혁지는 체코 어딜까요? 네, 프라하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네, 프라하에는 유명한 얀후스가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중에 제 개인적으로 예쁜 순위를 따지자면 탑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얀후스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보헤미아 공국이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 프라하가 속해 있는 곳인데, 그곳의 종교개혁자이고요. 이분은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에게서 배웠습니다. 위클리프는 실제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 말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나중에 처형되었고, 위클리프에게서 배웠던 얀후스가 돌아가서 우리 역시 성경을 읽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벌부는 잘못되었다라고 벌써 루터가 나타나기 10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 바로 얀후스입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어떤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분이 사형을 받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얀후스가 죽으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얀후스인데요. 후스는 그 체코가 쓰는 말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자신이 죽으면서 거위인 나는 죽는다. 하지만 100년 후에 너희가 도무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도저히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누스를 기념하면서 이 체코 구시가지 가운데 광장에 이런 야누스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리는 위대하며 진리가 승리한다. 야누스가 남겼던 유산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끝내 승리한다라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체코에서 바라본, 프라하에서 바라본 프라하 성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다 못 담아내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이라서 정말 드라마를 찍을 만한 곳이다 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구시가지에 있는 그냥 모습인데 야경 자체가 그냥 모두 다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계, 종탑인데 특정 시간이 되면 막 군악대처럼 여기 인형들이 나와서 쭉쭉쭉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라하 성에 있는 큰 성당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아주 높죠. 실제로 보면 정말 고개를 위로 완전히 젖혀야 할 만큼 보일 만큼 아주 큰 성당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유럽에 가니까 이 안에 모든 성상과 성화들이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좀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성상과 성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여기 손목과 발에 실제로 좀 못이 박혀 있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성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이 커다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없던 죄도 회개해야 될 것처럼 아주 이 좌중을 압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큰 성당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라하 성에서 바라본 체코 프라하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서 화창한 날씨에 보이는 모습이라서 제가 이 프라하를 가장 예쁜 곳 탑3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슬레벤이라는 지역입니다. 아이슬레벤. 여기는 루터가 태어난 곳입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이고 또 루터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생가와 그리고 죽었던 사가가 모두 있는 곳인데 루터의 생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게 루터의 생가가 맞나 싶은데 이런 입구로 되어 있고 루터의 흉상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어떤 조형물이 있는데 뭘까요? 거위. 네. 어떤 분은 오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바로 백조입니다. 백조. 기억나시죠? 아까 야누스가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야누스가 처형된 지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상징하는 하나의 동물이 바로 백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노래를 부르는 백조. 네, 루터는 원래 이름은 그 성 마르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르틴, 그리고 성이 루더입니다. 루더. 마르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옷을 반 찢어서 주었다는 어떤 군인 출신의 성자로 거론받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루터가 마르틴은 그대로 두고 루더 대신에 루터라는 어떤 성을 취합니다. 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루터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엘유테리우스라는 데서 왔습니다. 자유자라는 뜻인데 앞에 E를 빼고 뒤에 있는 걸 빼면은 대충 루터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자라는 이름, 그게 엘유테리우스에서 왔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조금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아이제나흐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이제나흐라는 곳인데 여기는 예전에 루터가 유학 가서 좀 살았던 생가가 있고 루터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바흐의 생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데 왜 바흐가 나올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젠하흐가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숙소를 잡은 곳입니다. 도착했을 때 풍경이 이랬는데요. 거기는 뭐 6시 이후에 열어놓은 가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배척받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슈바인 학센이라고 이 족발을 구운 그런 요리, 아주 맛있는 요리가 저희를 반겨줘서 훨씬 기쁘게 좀 첫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젠하흐의 낮의 풍경은 이런데요. 저희가 갔던 곳이 종교개혁지다 보니까 웬만한 곳은 꼭 종교개혁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곳이 거의 웨딩 스냅 사진을 찍을 만큼 좀 아름다운 곳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내를 두고 갔지만 아내 증명사진과 함께 이렇게 가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이젠하흐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바흐의 생가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갔을 때는 흐려서 실제로 찍진 않았고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게 바흐가 실제로 사용하던 악기고 바흐가 작곡을 하던 작업실입니다. 근데 왜 바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태어난 시기를 보시면 루터 사후 100년 정도 더 지난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 바흐를 이야기하는가? 이 바흐가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어떤 곡들을 보시면 이 루터의 어떤 저작에서 나올 법한 신학적인 체계들이 곡의 구조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고 좀 유명한 곡이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런 곡들을 들어보시면 알고 들으시면 훨씬 좀 풍성하게 곡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흐가 생전에 루터를 아주 좀 존경하고 책들을 탐독했다라는 점에서 이 루터와 바흐를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젠하흐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에르푸르트라는 곳이 나옵니다. 에르푸르트, 이곳은 어떤 곳인가? 루터가 대학 생활을 한 곳입니다. 루터의 전공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루터는 법대생이었습니다. 네, 법학을 전공을 했고 아버지가 너가 법관이 되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농부 또는 광산업을 하는 우리 집안에서 그런 법관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르푸르트 그 부근에서 루터가 법대생임을 그만두고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에르푸르트에 도착을 하니까 독일에 가면 소시지를 좀 먹어야 된다라고 하죠. 낮에 저희가 가장 먼저 좀 먹었던 길거리 음식이 바로 소세지였는데요. 소세지를 먹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파리에 가면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꼭 보아야 하듯이 독일에 오면 소시지를 먹어야 한다. 하지만 소시지에 케찹을 찍어 먹는 건 죄송합니다. 이 똥 싸는 악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는데 아주 막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던 에르푸르트 길거리 음식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세지를 먹고 나서 갔던 곳이 루터가 공부했다던 에르푸르트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졌고 남아있는 터가 바로 이겁니다. 루터가 실제로 공부했던 터는 이 정도만 남아있었던 어떤 그런 광경이었는데요. 루터가 그렇게 대학 공부를 하면서 집을 오갔는데 아이젠하흐에 있는 부모님 댁에도 가고 이 에르푸르트에 이렇게 오면서 이런 넓고 광대한 평야를 막 오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늘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평야가 막 넓게 이렇게 드리워 있는데 어느 날 루터가 부모님을 뵙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갑자기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면서 거의 번개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흔히 이 여행자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성 안나, 성 안나에게 엎드려서 루터가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벼락 맞을 뻔했다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부르심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성안나여 도와주셔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루터가 서원을 했던 곳이다 라고 해서 이런 비석을 세워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벼락 떨어진 곳을 기억하고 다시 가서 비석을 정말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앞면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쳐진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로부터 번개가 쳤을 때 바로 여기에서 젊은 루터는 길을 보았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법학을 공부했던 루터. 그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도사가 되는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비텐베르크가 다음 우리 행선지입니다. 비텐베르크를 포함해서 독일의 몇몇 도시에 이런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루터 슈타트라고 해서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루터 슈타트라고 해서 실제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비텐베르크 루터 슈타트. 비텐베르크 루터의 도시. 루터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입니다. 비텐베르크는 95개조 논제라고도 하고 반박문이라고도 하고 그 95개조로 유명하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그리고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인데요. 이것도 아주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면서 루터가 여기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예배도 드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만하지만 이 성체교회는 이만큼 큽니다. 저의 키의 작음을 보지 마시고 이 예배당의 교회당의 큰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겉면을 보시면 이런 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95개조를 붙인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철로 된 문인데 여기에 95개조가 다 적혀 있습니다. 95개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항의해서 보내는 무슨 선포하는 그런 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주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기 적혀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서를 논제를 걸었던 거죠. 그 중에 95개조 실제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웬만해서 그냥 95개조라는 이름만 듣고 읽어본 적은 잘 없으실 겁니다. 아까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읽어주셨지만 같이 한번 제1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95개조의 중요한 이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단순히 면벌부로 이 회개를 대체하지 말고 전 생애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회개에 대한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에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루터의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던 화가인데요. 이름은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 화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림을 하나 따왔습니다. 뭘 하는 그림일까요? 이 당시 설교단은 이렇게 위에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향 장비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고 또한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단에서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설교하는데 뭘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설교할 때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설교는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루터의 설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 화가인데 이분이 이 비텐베르크의 엄청난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호. 그래서 아마 루터의 그림을 많이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
농담으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크라나흐 가가 아주 유명해서 그 루카스 크라나흐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저희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미술관 그리고 숙소를 함께 운영할 만큼 그 큰 부호가 이 루카스 크라나흐인데, 그림들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그림의 요소들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루터의 초상 얼굴을 루터답게 그리기도 했지만 또 자기를 어느 정도 닮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루터의 자리에 이렇게 선 것처럼 그린 아주 재밌는 화가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죠 이게? 문입니다, 문. 근데 왜 문을 이렇게 놔뒀을까? 여기가 이전에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루터의 집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문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문이냐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루터의 생일 선물로 주었다는 문입니다. 네, 전 절대 부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문을 선물로 줬는데 아마도 루터가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을 상당히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고요. 옆에가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의 조각상입니다. 예, 저의 동기 간사 안광우 간사라는 친구인데요. 차마 제가 옆에 설 수는 없어서 다른 친구를 세웠습니다. 예, 루터의 생가가 여기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95개조를 붙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서 루터가 처음으로 맞이한 큰 위기, 보름스 의회가 일어납니다. 다음 행선지는 보름스입니다. 보름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름스 의회 재판이 일어났고 루터가 양심 고백, 양심 선언을 한 곳입니다. 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이런 양심 고백을 했죠. 그 자리에서 뭐 바로 했다기보단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좀 자르고 인용을 했는데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네, 루터, 너의 저작들을 모두 철회해라. 너의 주장들을 모두 철회해라. 라는 이 의회의 어떤 요구 앞에 루터가 대답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 루터의 이 고백부터 근대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가 부각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떤 전체 공동체 속의 개인이었다면 이제 양심을 가진 개인의 탄생이라고 해서 근대의 시작을 이때로 보기도 합니다. 루터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탄생이 아니라 성경에 매여 있는 양심을 이때 주장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당시에 재판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좀,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보름스 의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루터가 납치됩니다. 네, 납치를 당하게 되죠. 네, 왜 납치를 당했냐 하면 같은 편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라는 선제후가 루터와 짜고 납치를 합니다. 위장 납치이죠. 이 선제후가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네,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제후, 제후 중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선제후가 루터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에 또 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루터가 지내게 합니다. 네, 루터의 피신 생활,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여기가 바르트부르크 성인데요,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저 밑에 주차장이 저 밑에 있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후회할 뻔했지만 올라가 보니 너무 좋아서 잘 올라왔다 싶은 바르트부르크 성체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가이드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은 넓은 방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루터가 정말 여기서 호화스럽게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연회장, 각국에서 가져온 어떤 물품들로 연회장을 꾸렸는데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예전에 루드비히라는 어떤 백작 가문이 처음에 세웠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이렇게 막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또 그런 공간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루터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곳입니다. 루터는 뭐 이쪽에 살아서 얼마나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루터가 살았던 곳은 여기입니다. 네, 저 넓은 성체 중에 루터의 방은 이곳입니다. 루터의 방을 한번 볼까요? 루터가 사용하던 책상 그리고 의자입니다.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루터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루터의 방에는 난로가 없더라고요. 뭐 아마 지금 치운 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넓은 성 안에 이만한 방이 있고 여기 루터의 초상화, 책상, 의자 그리고 무언가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루터가 잉크로 사탄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루터가 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 논문을 써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벽면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찾아봐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던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좀 고뇌하면서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잉크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루터입니다. 루터가 납치당해서 신분을 변조해야 했겠죠. 그래서 루터가 원래는 수도사라서 이 머리가 비었는데 머리도 많이 기르고 수염도 이만큼 길러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활동하던 이름이 웨르크입니다. 웨르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루터의 모습. 여기 걸려있는 초상화가 이겁니다. 웨르크. 이것도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실 곳은 저 밑에 독일의 이제 남동부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좀 많은 사건들을 뛰어넘고 여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위 슈말칼덴 동맹이라는 개신교 측,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측 동맹과 로마 카톨릭 간의 오랜 전쟁이 여기서 화의를 이룬,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곳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 카톨릭과 당시에 어떤 칼빈을 위시한 세력 말고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 간의 어떤 화합이 이곳에서 좀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그곳 성당 혹은 교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예배 순서들이 벽면에 걸려 있더라고요. 벽면에 걸려 있고 아까 그림에서 보신 대로 설교단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높이 있고 아래에 청중석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성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루터교 특징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교로 바뀐 곳의 건물은 웬만해선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도 카톨릭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루터교 교회당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성화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아우크스부르크 루터 교회당에 가서 주일에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실제로 현지 분들이랑 함께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교회당과 성당이 붙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화의가 이루어졌던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와 성당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님인데요. 상당히 젊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아까 봤던 이런 설교단 위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독일어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종교개혁 이전에 라틴어로 설교를 듣던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걸 루터교 교회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성찬을 하는 모습인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먼저 한 그룹이 동그랗게 서서
이 목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들어가고 또 다른 그룹이 또 나와서 성찬을 이렇게 마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우크스부르크 한인교회당인데 한인교회당은 이 교회당이 이 한인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서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주일 내내 빌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 특정한 시간만 빌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만 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전후에는 다른 교회가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주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한인교회에 무슨 독일어 주보가 있나 했는데 다른 교회의 주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던 그 루터교 예배가 끝나고 함께 좀 다과를 나누는 장면인데 뒤에 있는 분들이 루터교인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당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과를 나누는 장소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미사가 끝나고 그냥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도에서 오신 분이 되게 살갑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 나누다가 저 한국에서 온 뭐 개신교인입니다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보였는데 근데 보면은 되게 많이 화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좀 상징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입니다. 취리히는 쯔빙글리로 유명하죠. 쯔빙글리와 그의 좀 동료이자 좀 후계자였던 하인리 블링거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일단 취리히도 예쁩니다.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여기도 웨딩 스냅 사진을 찍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쯔빙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쯔빙글리는 교황군의 군목 출신입니다. 교황의 군대의 군목이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 거듭났는데 이분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원래 주로 업으로 삼던 게 뭔지 아시나요? 용병입니다. 용병. 그래서 이 스위스의 도시 국가들이 다 용병으로 싸움을 하던 국가들. 그래서 싸움을 되게 잘했었는데 카펠 전투라는 곳에서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찬은 뭐 기념설이란 걸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고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취리히에 있는 큰 성당 그로스민스터라는 곳인데 예배당이죠. 교회당인데 여기서 그 쯔빙글리와 하이니 블링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쯔빙글리의 동상이 있는데요. 보면은 손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과 검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이 순교한 그리고 용병이었던 쯔빙글리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희 간사 동기들도 검을 쥐는 듯한 포즈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민스터 외에 또 하나의 유명한 곳은 프라우민스터라는 곳인데 여기도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정중앙 제일 안쪽에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샤갈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거기 전시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주요 내용들을 5개로 이렇게 나눠서 해놓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위스 도시 제네바입니다. 주네브라고 하죠. 제네바인데 칼뱅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고 제가 생각에 이 모든 지역 중에 2번째로 가장 예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각상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제네바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4명의 종교개혁가를 보조해 놓은 건데 혹시 아시나요? 순서대로? 왼쪽이 누굴까요? 이 칼뱅을 제네바로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파렐입니다. 기욤 파렐. 그리고 제일 앞서 나와 있는 이분 누굴까요? 칼뱅입니다. 보면 한 걸음 좀 앞서 나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칼뱅의 바로 뒤에 있는 이분은 바로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베자이고 그 다음 오른쪽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예, 커닝 페이퍼를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존 녹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녹스가 이렇게 네 명이 제네바 대학의 거기 말고 어떤 공원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바스티온 공원이었나? 그 공원에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아주 유명한 이런 조각 앞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이렇게 공사를 한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저희는 좁은 한 여기서 저 정도 되려나요? 네, 이 정도 그 공간 안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종교개혁의 유산들이 약간 좀 홀대받고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원래 저희 간사 동기들이 신대원 출신이 4명이라서 한 명씩 앞에 서서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좀 잃어버려서 제가 없습니다. 저는 칼빈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칼뱅이 사역했던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칼뱅이 설교하고 목양을 했던 그 공간이죠. 네, 이 안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예, 설교단입니다. 칼뱅이 올라가서 설교했던 설교단입니다. 지금은 이게 무너질까봐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칼뱅이 사용했다던 의자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의자에서 도대체 몇 시간을 앉아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 칼뱅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잠시 피난이라기보단 좀 회복기를 가졌던 곳이 바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원래 칼뱅은 이 제네바로 오려고 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프랑스 출신이었던 칼뱅은 원래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렐이 안 오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거부하는 거다. 저주가 있을 거다. 협박해서 이제 좀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제네바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어떤 일을 겪고 결국에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 칼뱅의 두 번째 어떤 사역. 여기도 상당히 예쁜 곳인데 거기도 커다란 성당이 있습니다. 좋기 수십 미터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성당이 있고 그리고 옆에 물이 또 이렇게 흘러서 아주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물 흐르는 곳 주변이 뿌띠프랑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당시에 난민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난민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던 바로 그곳에 칼뱅이 와서 마치 또 다른 난민이 된 것처럼 와서 회복하고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여기가 칼뱅이 예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칼뱅이 여기 있는데 왼쪽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마틴 부서라고도 하고 부처님은 좀 그러니까 부서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왔을 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집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아내도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앞에서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칼뱅은 이 다친 마음을 좀 회복하고 또 여기서 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네바에서 와달라는 요청에 제네바로 돌아가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곳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곳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인데요. 제 생각에 여기가 가장 예쁩니다. 하이델베르크.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처음 이 루터와 칼뱅이 활동하던 시기로부터는 수십 년 뒤에 좀 작성이 됐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쨌든 중요한 종교개혁지 중 하나인데 지금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밑에 시내에서 올려다 보면은 커다란 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인데요. 여기 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색감이 이거보다 더 좋은데 흐린 날이었는데도 상당히 색감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성주도 살았지만 전쟁의 어떤 영향으로 곳곳이 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둔 공간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괴테의 어떤 그런 기념 공간도 있고요. 괴테가 자기 문학 작품을 고상할 때 하이델베르크로 와가지고 이렇게 머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만큼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이 하이델베르크 성인데,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내려다보는 하이델베르크의 모습입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옆에는 강이 일자로 쭉 흐르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빨간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예쁜 곳이 여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름스를 저희 그 시간 순서상 먼저 살펴보게 됐는데, 저희가 종교개혁 탐방을 갔을 땐 제일 마지막 장소가 보름스였습니다. 보름스에 남아있는 어떤 이 조각상인데 뭘까요? 저희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는 장소로 아주 적합한 곳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바로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성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제후들, 기업가들,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인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상을 만들거나 이름을 써놓거나 했던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재밌게도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보름스에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여기는 루터가 좀 약간 주인공처럼 우뚝 솟아 있죠.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외롭게 종교개혁을 좀 진행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또 힘쓰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모아놓고 보니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도 좀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일상적으로 좀 경험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름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름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본 거의 모든 성당들이 상당히 높고 웅장하고 그 안에 있는 성상과 성화들이 상당히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험악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오르간을 연주하면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루터를 둘러싸고 너가 이걸 철회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라는 이런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모두가 당연히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고, 모두가 당연히 이 면벌부를 따르고, 모두가 당연히 로마 가톨릭의 정치를 따르는 그때에 성경에 따라 양심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용기 있는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신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우리 어떻게 성경에 따라 우리 양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종교개혁 속으로 갔다면 다시 1등석을 타고 돌아오셔서 이제 일어나 우리의 일상의 개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